톡톡. 안녕하세요. 룰자예요. 오늘 읽어드릴 책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김수연 씨가 썼고요. 그림도 그리셨네요. 다산 북스에서 출판했습니다. 부분 발췌해서 편안하게 읽어드릴게요. 예쁘지 않으면 어떤가? 특별하지 않으면 어떤가? 당신은 당신 자체로 온전하며 우리 삶은 여전히 소중하다. 행복도 인증이 되나요? 요즘 힙하다는 음식점에 갔다. 칼로 가르면 계란이 흐르는 신기한 오믈렛이었는데 직원이 영상 찍을 타이밍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재미있으면서도 요즘 음식은 단지 먹기 위한 것만은 아니구나 싶었다. 생각해보면 힙한 것들에는 사진 찍기 좋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유와 인증을 위한 좋아 보이는 음식, 좋아 보이는 인맥, 좋아 보이는 모습. 좋은 것보다 중요한 건 좋아 보이는 것. 그 모습들은 마치 행복의 증거처럼 SNS에 채워지고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서글퍼지다가도 나 역시 좋아 보이려 애쓰게 된다. 그런데 말이다. 어떤 음식점의 음식은 좋아 보였지만 맛은 없었다. 어떤 관계는 좋아 보였지만 마음을 나누진 못했으며 어떤 표정은 좋아 보였지만 사실 마음은 고단하기만 했다. 좋아 보이는 건 쉽지만 진짜 좋은 건 별개의 문제이고 좋아 보이는 사진 속 모습이 행복을 인증하지는 못한다. 물론 일상의 순간들을 공유하고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야 문제가 없다. 하지만 사진만 찍다가 정작 카메라 렌즈 너머의 삶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보정되지 않은 일상에서 초라함을 느낀다면 그건 좀 서글프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인증하기 위해 너무 많은 마음과 시간을 낭비했던 건 아닐까? 남들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나에게 좋은 것, 내 마음에 좋은 것 아닐까? 연출된 행복을 쫓는 대신 소박해도 내 입맛에 맞는 음식과 초라해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소소해도 진심을 나눌 수 있는 관계와 평범해도 진짜 행복한 순간을 만나야 한다. 남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관람객보다 당신이 더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타인의 SNS를 보며 아, 행복해 보인다.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아요. 재미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는 꽤 활달한 사람임에도 새로운 집단에 가면 낯을 가리곤 했다. 첫 만남에서 낯을 가리면 실제 내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은 나를 말이 없고 얌전한 사람이라 여겼고 모임에서 계속 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할 것 같아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다.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낯가리는 걸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비결을 전수하자면 의식적으로 긴장하지 않은 척하는 거다. 처음 만나는 상황을 떠올리며 인사하는 연습을 했고 낯선 자리에 가기 전에는 긴장을 풀고 당당하게 행동하자고 다짐도 했다. 긴장하지 않은 척 연습하다 보니 점점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졌고 낯가림을 고칠 수 있었다. 짜잔. 그런데 어떤 이가 말하길 자신이 그렇게 해봤더니 주변에서 억지로 밝은 것처럼 연기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말했다고 했다. 낯을 가린다는 건
낯선 상황에 움츠러들고 긴장되어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거다. 그렇기에 발표나 면접을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긴장을 푸는 사회화 훈련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 억지로 밝은 척하면 다른 모습으로 자신을 위장하는 일이라 아무리 메소드 연기를 한다 한들 나도 상대도 불편해진다. 나 역시도 대중 앞에서 처음 강연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스타 강사들의 강연을 봤다. 너무 재미있고 유쾌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하는구나 싶었다. 그런데 내가 억지로 재미있게 하려고 하니 자연스럽지가 않고 어딘가 어색했다. 그러다 우연히 다른 작가님의 강연을 듣게 됐는데 시종일관 진지했고 웃음이 날 이야기는 전혀 없었지만 많은 관객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 모든 강연자가 웃길 필요는 없구나. 누구도 내 강연에서 웃음을 기대하지는 않겠구나. 생각해보면 복학생 선배가 남발하는 유행어에 얼마나 난처했던가. 급식체를 시전하는 부장님의 모습에 얼마나 당황했던가. 그 뒤로는 억지로 애쓰지 않고 위로와 공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최선을 다해 전하며 나만의 방식을 찾아갔다. 그러자 훨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강연이 되었고 분위기도 더 좋아졌다. 우리는 종종 유쾌하고 재미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는 이유가 꼭 유쾌함이나 재미만은 아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누군가는 잘 들어주고 누군가는 즐겁게 웃으며 누군가는 한결같이 곁에 있어준다. 다른 사람인 척 애쓰지 않아도 당신을 사랑할 이유는 수없이 많다. 그러니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지 말자. 대신 긴장을 풀고 관계에 진심을 보이며 편안한 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진솔한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다. 당신은 당신다울 때 가장 사랑스럽다. 당신답게 편안하게. 박막내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남한테 장단 맞추지 말어. 북치고 장구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추는 거요. 박막내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와닿네요. 로망의 개인적 취향. 몇 년 전 어떤 블로그 글을 읽다가 발리에서 홀로 살아보기에 대한 로망이 생겼다. 여유롭게 지내며 명상하고 글을 쓰며 자연 속에서 지내는 것. 상상만 해도 평화롭고 아름답지 않은가? 나는 오랜 로망을 실현하고자 2주 일정으로 발리에 갔다. 발리는 생각대로 좋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이건 내가 운전을 못하는 탓이 컸는데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발리에서 스쿠터를 못 타니 동선이 짧아졌고 카페에 앉아서 일하다 보면 여기가 발리인지 집 앞 스타벅스인지 도무지 구분되지 않았다. 혼자서만 지내는 낭만도 점점 청승이 되었다. 바랐던 로망과는 달리 유배지에 온 정약용 선생님의 마음을 느낀 나는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예정보다 일찍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금의 나는 함께하는 여행이 더 즐겁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일정이 가장 좋으며 일은 집 앞 독서실에서 제일 잘 된다. 같은 지하철 칸에서도 춥다와 덥다는 불만이 같이 나오듯 모두에게 맞는 답은 없다. 누군가는 긴 여행에서 여유를 느끼지만
누군가는 짧은 여행에서 설렘을 느끼고, 누군가는 회사 밖에서 떨림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회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누군가는 타인과 함께하는 순간에 활력을 느끼지만, 누군가는 혼자일 때 마음의 평화를 느낀다. 여행을 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행복에 이르는 방정식은 저마다 다른 것이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경험을 통해 나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로망과 누군가의 기쁨을 흉내내는 게 아닌 나의 로망과 나의 기쁨을 알아가자. 그게 우리가 조금 더 나답게 행복해지는 법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자기다워지는 길을 아는 것이다. 미셸 드 몽테뉴. 엄마의 기본값. 얼마 전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게스트로 나온 팟캐스트 방송을 들었다. 방송 중에 누군가가 엄마를 생각하면 슬프지 않냐고 물었는데 다들 엄마를 생각하는데 왜 슬프냐는 반응을 보였다. 엄마는 고국에서 잘 살고 계시다고. 이럴 수가.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하다가도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다들 서럽게 울지 않았던가? 우리는 왜 그렇게 엄마를 생각하면 슬픈 걸까? 우리에게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희생,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고 힘들어도 힘들지 않다고 하고 그 맛있는 짜장면도 싫다고 말해야 했던 위대한 엄마의 모습. 자식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을 넘어선 희생은 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EBS 다큐 프라임 마더쇼크 제작진은 100명의 엄마들에게 엄마라면이라는 어조를 주고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했다. 그때 엄마들이 완성한 문장은 엄마라면 항상 아이 옆에 있어야 한다. 엄마라면 헌신해야 한다. 엄마라면 맛있는 건 자식에게 줘야 한다. 엄마라면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아야 한다. 엄마라면 항상 참아야 한다였고, 심지어 엄마라면 나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문장도 있었다. 엄마들이 생각하는 엄마의 조건은 인권 유린에 가까웠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그저 엄마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라오는데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내는 이상적 존재가 엄마의 기본값이 되어버리면 일단은 엄마가 힘들다.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끝없는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데 각종 정보와 참견에 육아서에서 하라는 건 오죽 많은가. 엄마가 똑똑해야 아이가 성공한다는 식의 광고 문구 역시 나 때문에 아이가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심어놓고 아이를 위해 종종거리며 살면서도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한다. 그렇다면 엄마의 희생으로 자란 자식은 괜찮을까? 크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게 쉽지가 않으니 불효자는 눈물이 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독립과 자율성의 욕구에도 죄책감을 느낀다. 세상에는 마더 테레사급의 희생적인 엄마만 존재한다고 여기는 건 양쪽 모두에게 비극을 만드는데 사람이기에 그럴 수도 있는 일도 그래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되어 엄마는 자신의 모성을 의심하고 아이는 자신을 비운의 주인공처럼 느낀다. 결국 모성의 상향평준화는 우리 모두를 죄책감과 상처에 취약한 존재로 만들었다. 원래 이상적인 걸 정상적인 거라 여기면 소수의 이상적인 사람을 제외하곤 다 힘든 법이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과도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육아는 엄마 혼자만의 일이 아니다. 남편과 사회 시스템에 책임과 역할을 나누고 가족,
커뮤니티, 사회적 제도 등에 적극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어야 하며 때론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걸 믿어야 한다.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은 엄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엄마도 인간이다. 엄마도 실수할 수 있고 상처가 있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며 때로는 삶의 구렁텅이에서 버둥거릴 수 있는 한 개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완벽하지 못해도 그게 최선이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 불행한 엄마의 헌신은 자식에게 죄책감으로 남을 뿐, 자식의 행복을 바란다면 엄마도 행복의 예외가 돼서는 안 된다. 엄마로서의 행복은 물론이고 아내로서의 행복, 친구로서의 행복, 한 개인으로서의 행복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에 함께 행복해야 한다. 그러니 용서하길 바란다. 누군가는 자신의 부모를, 누군가는 당신 자신을 말이다. 여행에서 만난 독일인 친구 엘사와의 대화에서 내 딸이 20살 됐을 때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엄마가 행복해서 너무 좋다고. 엄마, 어머님들 자식을 위해서 행복해 주세요. 나에게 다정해집시다. 친구가 일하며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적이 있다.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버텼지만 약의 부작용으로 잠시 일을 그만두게 됐다. 나는 자책하는 친구에게 괜찮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위로를 했는데 가만히 듣던 친구는 내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다가 도태되는 건 아닐까? 사실 친구는 누가 보더라도 좋은 직업을 갖고 있었고 이미 많은 것이 보장되어 있었기에 그가 도태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의아했다. 왜 그는 괜찮다, 어쩔 수 없었다는 흔한 위로조차 낯설어 했을까? 이건 일종의 징크스인데 빨간 속옷을 입으면 경기에 이긴다고 믿는 운동선수처럼 불안과 자책을 동력으로 성취를 얻고 나면 불안하고 자책해야만 성취를 얻을 거라 믿게 된다. 스스로에게 너그러우면 안 된다는 신념을 움켜쥐고 어딘가로 떨어져 버릴까봐, 도태되어 버릴까봐 계속해서 자신을 탓하고 질책한다. 행복하고자 성취를 갈망했던 이들은 성취하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자신에게 너그러우면 정말 도태되는 걸까? 자책만이 우리를 성취하게 하는 걸까? 예전에 나도 왜 이렇게 애매하고 슬프고 이룬 것이 없는 어른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나는 왜 부족할까? 고민하고 자책하며 스스로 깎아내렸다. 그러다 문득 나를 위해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방황할 수 있고 노력해도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라고. 적어도 나는 스스로를 한심하고 잘못된 존재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를 몰아세우는 대신 일을 했고 책을 읽었으며 글을 썼다. 내가 불투명한 날들에 무너지지 않고 삶을 읽을 수 있었던 건 자책이 아닌 너그러움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래도 괜찮다고, 만성적인 불안에 시달리더라도 성취를 택하겠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장기전이다. 자책은 여러 동기 중 하나일 뿐, 성취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도 나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나에게 너그러워도 힘들 때 잠시 쉬어도 삶이 무너지지도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 우리는 위로와 다정함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딱 그만큼 타인에게도 너그러울 수 있다. 그러니 이제 스스로를 위로해도 된다. 이해해도 된다. 그런다고 한심해지지도 도태되지도 않는다. 오랫동안 너무 애써온 당신에게, 삶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던 당신에게, 이제는 다정해도 괜찮다. 번아웃 금지. 학창시절 우리 집에는 서울대생 합격 수기집이 있었다.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야 서울대에 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예를 들면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서 코피 나는 게 일과였지만 코를 틀어막으며 영어 단어를 외웠다는 일화 같은 거였다. 나는 15수를 해도 서울대에는 갈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건 일종의 고통에 대한 미화였는데, 링거를 맞으며 일에 매진하는 사람을 보면 프로답다고 평가했고, 하루에 방울토마토 10개를 먹으며 살을 뺀 연예인은 의지가 강하다고 여겼다.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강박적으로 완벽주의자일 때가 많았기에, 성공한 이들이 자신의 몸을 혹사하며 목표를 달성하니라는 미담이 되곤 했다. 나 역시 3일 밤을 새워 일하기도 하고 쉬지 않고 일하는 걸 노동의 플렉스로 여기기도 했는데, 나이를 먹고 보니 주변에선 조금씩 탈이 나기 시작했고, 나도 계속 이렇게 살다간 요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에서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를 자기 착취 사회라 설명하며, 과거에는 노예 감독관이 외부에 존재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감독관을 내면화했다고 말한다. 타인에 의한 착취는 저항심을 만들지만 자기 착취는 죄의식을 만든다. 많은 이가 자신을 자원으로 삼아 스스로 속박하는 삶을 택했고, 자신을 충분히 착취하지 못한 이들은 죄의식에 시달렸다. 그 결과 사회는 점점 발전했고, 우리는 매우 열심히 살았음에도 정작 행복에 닿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여러 이점이 존재하지만 개인의 착취로 지탱되는 사회가 건강할 순 없고, 한계를 넘은 시스템은 언젠가 붕괴한다. 한계를 넘으면 일시적으로는 강인해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장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필요한 건 나의 한계를 알고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일이다. 저마다 배터리 용량이 다르듯 우리의 체력도 충전의 주기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고, 배터리의 잔여량은 남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예민하게 살피고 자신의 삶에서 회복을 위한 시간과 방법을 확보해야 한다. 불필요한 죄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자신에게 편안함을 허락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와 효율성을 넘어서는 지속 가능성과 인간적인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꿈도 열정도 성취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나 자신이다. 당신은 당신을 아낄 수 있어야 한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사관왕을 한 후 영화 감독을 꿈꾸던 13살의 자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나요? 라는 질문에 일찍 자라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나의 빛나는 흑역사. 구글 알고리즘이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영상으로 나를 이끈 적이 있다. 법륜 스님에게 질문한 사람은 30살의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 어린 시절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는 그에게 의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아들을 마지막 희망으로 여겼다고 한다. 하지만 노력만으로 의사가 될 수 없었고, 좌절한 아버지는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져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괴로워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참담하다고 했다. 잠자코 듣던 스님은 그 역시 아버지처럼 살게 될 거라 말하며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으냐고 물었다. 그가 실패할 거라 생각했으면 시작도 안 했을 거다 라고 답하자 스님은 단호하게 그런 게 바로 아버지처럼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했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다른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역시 사업에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토록 절망하게 된 거라고 말이다. 나는 이 이야기에 작은 충격을 받았다. 역시 관세음 보살에서 나오는 바이블할까? 분명 우리 사회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미덕이라 여기며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비장하고도 결연한 의지를 독려하곤 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여기서도 못 버티면 다른 데서는 더 못 버틴다.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이것도 못하면 다른 건 더 못한다. 이 확신에 찬 말들은 포기하는 건 의지가 약한 거라고, 이력서에 생긴 공백은 감춰야 한다며 방황과 실패를 부끄러움으로 만들곤 했다. 하지만 꼭 그래야만 할까? SBS 스페셜에서 핀란드의 한 초등학교를 취재한 적이 있다. 아이들은 각설탕을 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고 각설탕으로 만들어진 건물은 무너지기를 반복했다. 교사는 이 프로젝트의 의미를 소개하며 아이들에게 실패하는 법과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교육 분위기는 사회 전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실제 핀란드에는 서로의 실패담을 공유하고 기념하는 실패의 날이 존재한다.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건 역시 실패에 대한 너그러움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핀란드라고 원래 이랬던 건 아니었다. 철옹성 같았던 핀란드의 국민기업 노키아가 무너지면서 경제 위기와 대규모 실업을 겪었지만 노키아에서 나온 이들은 수많은 스타트업을 세웠고 새로운 창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었다. 핀란드 사회는 위기의 상황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이 아닌 실패를 다루는 법을 배운 것이다. 우리 역시 몇 번의 경제 위기와 대규모 실업을 겪었는데 안타깝게도 반대의 방향을 택한 듯하다. 결코 실패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치열함을 다짐하고 안전한 것을 좇으며 적게 도전하고 적게 실패한다. 그런데 대안 없이 절박함만 계속되면 오히려 쉽게 절망한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북클럽 오리진과의 인터뷰에서 2040년이 되었을 때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대부분 쓸모 없어질 거라고 예상했다. 삶은 다양해졌고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에 중요한 건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아닌 개인의 회복력, 즉 실패를 다루는 힘을 얻는 것이다. 애플에서 해고된 게 인생에서 최고의 일이라 말했던 스티브 잡스처럼 회사 면접에서 떨어졌지만 덕분에 작가로 살고 있는 나처럼 누군가와의 헤어짐으로 진짜 인연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는 것처럼 실패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방식을 수정할 수 있는 것처럼 실패는 새로운 시작을 내포하는 일이며 포기는 한계를 확인하는 일이 아닌 삶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일이다. 그러니 실패의 순간에 절망하지 말자. 목표에서도 직업에서도 관계에서도 삶의 어느 순간에도 누구나 실패를 할 수 있다. 우리는 실패를 배워야 한다. 자신의 실패에 너그러울 수 있어야 한다. 타인의 실패에도
너그러울 수 있어야 한다. 방황을 인정해달라. 방황했던 날들만큼 삶에 치열했던 순간도 없었다. 다 같은 중생 아니겠습니까? 평소 사생활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던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결혼 당시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혼 후 10여 년간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에게 아내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친척들 사이에 험한 말이 오갔고 치부를 들킨 것 같아 눈물이 난 자신의 손을 아내가 꽉 잡아줬다는 이야기다. 그의 이미지는 늘 사랑받고 성공한 그늘 한 점 없는 사람이었기에 조금은 놀랐던 기억이 난다. 아무런 문제도 상처도 없어 보였던 이들이 힘들었던 어린 시절, 지금의 힘든 마음, 상처의 순간을 꺼내놓을 때면 타인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한 번은 강연을 하다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듣고 강연해 온 다른 분들에게 남들에게는 말 못할 상처가 있느냐라고 물었던 적이 있다. 그때 대부분 손을 들었던 기억이 난다. 우리는 때때로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가야 할까 생각한다. 사실 사람들은 불행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불행을 숨기고 상처가 클수록 상처를 감춘다. 그래서 다른 이의 아픔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나 혼자만 상처가 있는 줄 안다.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나 말 못할 이야기를 품고 조금씩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며 상처로부터 자유로운 이는 아무도 없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상처 입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상처받은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혼자만의 불행이 아니라는 위안과 안도를 넘어 서로에 대한 연민을 갖자. 사실은 다들 나만큼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으며 사실은 다들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 그 사실이 우리가 서로에게 조금 더 다정해야 할 이유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만의 힘든 전투를 하고 있다. 플라톤. 행복에도 노력이 필요해요. 첫 책을 낼 때 나는 책을 내고 나면 무언가 더 특별해질 거라 생각했다.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특별한 삶이 웰컴 표시판을 들고 서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딱히 달라진 게 없었으니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그런가 싶었다. 그런데 전작이 사랑을 받으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도 행복의 크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래서의 성취감이 다른 부분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줄여주지는 않았다. 불행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감정의 공백 상태를 나는 늘 의아하게 느꼈다. 여기에도 행복이 없다니.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외부의 목표를 세웠다. 성공하라고, 돈을 더 많이 벌라고, 좋은 직장에 가라고, 살을 빼라고. 그 오랜 동료는 목표를 이루면 저절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믿음을 만들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 이들은 아직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여기고 목표를 이룬 듯 보이는 이들은 행복할 거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목표를 이룬 이들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다. 많은 이가 여기에서 길을 잃는다. 행복은 영영 닿을 수 없는 신기루였던 걸까? 아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고, 살을 빼고 싶으면 살을 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듯이,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했다. 우리는 정작 행복을 위한 노력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다. 그러면 행복을 위한 노력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답을 찾고 싶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알고 싶었고 행복하고 싶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찾은 나의 답은 놀랍게도 사랑이었다. 행복은 성취가 주는 단기적인 만족감이 아니었고 삶의 목적도 아니었다. 다만 사랑의 결과였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타인을 사랑할 때 행복이 있었다. 나 자신,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들과 타인을 사랑할 때 행복이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진부하도록 익숙한 진리를 의심하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걸까? 자존감 수업의 저자 윤홍균 박사는 사랑이 누명을 썼다고 말한다. 어린 시절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나를 위한다는 이유로, 미래를 위한다는 이유로 질책받고 통제받으며 때론 수치심을 느껴야 했고 상벌이 내려지는 조건부 사랑을 경험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질책하고 통제하며 조건을 붙이곤 그걸 사랑이라 믿는다. 우리는 사랑을 지독히 오해했으며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거다. 상대를 괴롭히고 망가뜨리면서도 너무 사랑해서 그랬다는 스토커의 최후 변론이 진실이 될 수 없듯이 사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언제나 사랑의 방식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 자신과 내 곁을 조건 없이 대하고 다정하고 소중하게 여겨주며 성장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봐야 한다. 감사하고 현재에 머무르며 세상에 다정해야 한다.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은 결코 불행할 수 없으니 그대 부디 사랑하며 살라. 사랑이 뭔지 알고 싶다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안아주길 바란다. 그 따스함이 사랑의 실체다. 김수연 작가님이 쓴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는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어떠셨어요? 어떤 내용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감사하고 현재에 머무르며 세상에 다정해야 한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됐어요. 제가 명상을 하고 이런 걸 배우게 됐거든요. 감사하고 현재에 머무르고 세상에 다정한 마음을 갖는 거. 여러분도 이런 명상을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내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나를 안다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지 하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오늘은 룰자와 함께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나를 사랑하고 따스하게 안아주는 명상을 해보고 싶어요. 먼저 편안하게 숨을 쉬어 볼게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너무 잘하셨어요.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나요? 호흡을 계속 이어가면서 지그시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눈을 감는 건 내 마음을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내 마음이 느껴지는 곳을 바라볼게요. 살아가면서 나에게 야박하게 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뒤처질까봐, 도태될까봐, 나를 더 밀어붙였던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걸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친구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주면서, 정작 내가 힘들 땐 나 자신은 따뜻하게 위로하고, 인정하고, 따뜻한 말을 해준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당신은 어땠나요? 떠올려 보셨나요? 지금까지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함께 연습해 봐요. 나에게 다정해지는 연습.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연습. 어색할 수 있어요. 어색하면 어색한 만큼 할 수 있는 그만큼만 함께 해봐요. 준비가 되셨다면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나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속삭여 주세요. 그동안 참 수고 많았어. 애썼지. 많이 바라봐 주지 못해서, 칭찬해 주지 못해서, 인정해 주지 못해서, 모든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사랑해 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그치만 앞으론 잘 지내고 싶어. 내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게 되기를,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할 수 있기를, 내가 나에게 너그러울 수 있기를,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내 행복이 자꾸 자꾸 커져가기를,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있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내가 남을 사랑하고 사랑을 줄 수 있기를, 내 삶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너무 잘하셨어요. 일상을 살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날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전 이렇게 얘기할 때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해요. 저한테 웃어주고 싶어서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지금 당신의 마음이 어떨지도 참 궁금하네요.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이들은 결코 불행할 수 없으니 그대 부디 사랑하며 사시길. 룰자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혹시 룰자도 사랑스러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자주 보고 싶어요. 얼마스테